네, 다음 19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뭐 연금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 어떤 배우자 일방이 받게 되는 그 연금에 대해서 이혼한 그 배우자도 이제 분할해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제도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그 이혼한 배우자도 자기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된 것이 그 분할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정하는 그 기준이 혼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느 시점에선 파탄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혼된 기간까지를 다 혼인 기간으로 봐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파탄이 된 이후에는 어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이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할 때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이제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이제 혼인 기간을 가지고 분할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그냥 이제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제 뭐 재판에서 정해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의한다 라고 법이 이제 개정이 되긴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런 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일률적으로 혼인 이혼한 그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연금액을 계산하는 것, 그거는 이제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별개의 의견은 이제 어떤 뭐 이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이제 일률적으로 하지 않더라 이혼 소송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별개 의견이요. 자, 그다음 20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판례는 이제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요. 이혼 이제 소송 당시에 이미 퇴직해서 일방이 이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 그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요. 퇴직연금의 이제 특수한 이제 점 때문에 몇 가지를 이제 판단한 그런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시 1번에서는요, 요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이제 보면은요, 이게 퇴직연금이 매달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수령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받는 금액도 그 중에서 50%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양도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이제 분할을 받는 것, 그것도 양도 상속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원래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전체로서 이제 그 비율을 정해야지 됩니다. 뭐 요 재산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요 재산에 대한 몇 대 몇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있냐면은 연금을 받고 있는 그 배우자의 여명을 언제까지 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비율을 좀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는 게 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경찰이었는데요. 77년에 이제 경찰이 됐고 93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경찰 공무원에서 이제 퇴직한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 월 210만 원씩 이제 남편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적극 재산이 얼마냐, 소극 재산이 얼마냐, 그다음에 그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을 30%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A와 B가 있으면은 그순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이 아내가 받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요. 그러면 그 30%로 계산한 금액을 보니까 요 B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공제했을 때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월 연금으로 월 210만 원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매달 그 30%씩 똑같이 이제 재산 분할 비율하고 똑같이 30%씩 이제 이쪽 아내에게 지급하라.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요 연금 부분에 대한 그 분할 비율은 좀 달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남편의 경찰 공무원 재직 기간이 27년입니다. 총 27년이고 그 중에 13년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요 B와 결혼한 그 재직 기간 중에 결혼한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40% 정도 기간이 이제 결혼한 기간이다 말이죠. 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아내의 기여도가 이제 반 정도가 된다고 해도 20% 정도, 그러니까 연금 210만 원 중에 20% 정도를 이렇게 주도록 하는 게 정당하지. 30%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왜? 결혼 기간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40% 정도만 결혼 기간이었단 말이죠. 재직 기간 중에. 그럼 그거에 반을 기여도가 있다 그래도 20%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른 재산 분할 비율하고 똑같이 30%로 정한 것은 이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하고 달리 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 그 네 번째 줄 보는 것처럼 전체 재직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그 연금 부분에 대한 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판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퇴직급여, 그것도 뭐 이미 퇴직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예상퇴직금, 그 부분이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퇴직연금,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부분도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이제는 분할 수급권이 이제 배우자에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3페이지 판시 2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연금 그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65세가 됐다. 예, 이런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엔 다 없던 이제 규정들인데 이제는 아예 법에서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이혼 재판에서 그 단리 비율이 정해지면 그거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요, 총 그 재직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기간, 그거의 한 반 정도, 그 정도를 이렇게 분할연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별도의 이제 어떤 이혼 재판에서 정해진 재산 분할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분할 규정이 없는 이제 게 뭐가 있냐면은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이제 그 퇴직할 때 퇴직연금도 받지만은 퇴직 수당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퇴직 수당에 대해서도요. 퇴직 수당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그 무렵에 사실 조회를 해서 지금 퇴직을 하면 이 공무원이 얼마의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퇴직 수당이 뭐 1억이다 라고 하면 그 1억 원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요. 퇴직 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법에 따른 분할연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이거를 예상 퇴직 수당을 이제 확인을 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22번 판례입니다. 자, 22번 판례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A의, 재산, 그러니까 이 부부의 적극 재산이 얼마냐, 소극 재산이 얼마냐, 적극 재산이 얼마냐, 소극 재산이 얼마냐, 이거를 다 따져서, 순재산,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그 소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대5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부족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자기 거 공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을 따져 보니까 소극 재산이 더 초과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재산은 없고 요 A에게 빚만 이렇게 1억 원이 있다 이거야. 이것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이제 채무인데, 요 1억 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 A가 이혼을 하면서 그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요,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재산 분할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청산이잖아요. 재산의 이제 어떤 청산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채무까지도 이렇게 재산 분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배우자는 이제 이혼 청구를 상당히 주저하게 되겠죠. 그죠? 그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이 채무까지 또 안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이혼 청구를 주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뭐 적극 재산 그 재산 분할 하듯이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분할되게 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분할 방법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다른 뭐 반대 의견, 뭐 별개 의견 다양하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국 재산까지도 이제 분할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다수 의견은 소국 재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 요 판례가 문제된 사안을 조금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A에게는 재산이 이제 적극 재산이 500이 있고 소국 재산이 300입니다. 요 B에게는 적극 재산이 2억이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요. 그다음에 소국 재산이 2억 5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 재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빚이 더 많잖아요, 그죠? 빚이 얼마입니까? 2억 5천 3백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 재산이 2억 500만 원이니까 소국 재산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이 B가 소국 재산을 좀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적극 재산이 뭐 적긴 하지만 200은 이제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요 채무가 한 5천 이렇게 채무가 많으니까 일정 부분을 분담해 달라 이런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건데요.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 5천에서 200을 빼면 뭐 4,800인데 그거에 뭐 일정한 그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서 뭐 나눈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23번 판례입니다. 재산 분할 사건은요. 세 번째 줄에 보는 것처럼 비송 사건 절차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직권 탐지주의에 의합니다. 따라서 밑줄 쳐놓은 부분처럼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시 3번에 보는 것처럼요. 채무 중에서 이 공동 채무가 있어요. 공동 채무. 그거가 있을 때는 재산 분할을 이렇게 정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채무가 있는데 그거를 일방의 채무로 이제 이렇게 정하고 일방이 이제 그 부담하는 걸로 귀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을 정하게 됐을 때요. 그런데 그게 공동 채무가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냥 면책적으로 한 사람에게 채무가 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채권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두 당사자의 합의가 그냥 일방적으로 면책적으로 이렇게 채무가 넘어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을 정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어땠냐면요, A, B가 있는데 요 A, B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3,700만 원이 있었어요. 3,7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부담하는 채무가 뭐 1,100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에게는 뭐 9천만 원 정도의 적극 재산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A, B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재산 이제 분할을 이제 합의를 했냐면은 요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요 채무를 B가 다 갚는다. 그러니까 B에게는 3,700만 원, 1,100만 원의
채무가 생겼다. 약 뭐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생겼고, 그래서 A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6천만 원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맞는 재산 분할 비율에 맞는 재산 분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요 A, B 공동 채무로 되어 있는 것이 두 당사자의 합의에서 그냥 B에게 다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B가 다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A에게서 더 받아와야 된다. 6천만 원을 받아와야 이게 제대로 이제 그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A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6천보다는 더 내려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23번 판례는 어쨌든 재산 분할은 비송사건이기도 하고 직권 탐지주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직권으로 정할 수가 있다. 특히 공동 채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이제 또 앉는 걸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막 정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판례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5번째 줄에 보면은 이것도 직권 탐지주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은요, 당사자가 소송 중에 일부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합의한 대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요 23번, 24번 판례는 잘 기억하시죠? 당사자가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법원에서는 직권에 의해서 그거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판례를 보면은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전체. 요 재산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요 재산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연금이라 그랬죠.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거는, 그거는 재직 기간 중에 결혼 생활 그 기간, 그 비율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밑줄 부분입니다.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을 구별해서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재산마다 개별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요, 그 재산 분할 그 이제 정하는 기준은 변론 종결일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리고 협의 이혼할 때는 이혼 신고하는 날, 협의 이혼되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 이혼 신고하는 그 무렵에 어떤 채무가 일부 변제가 됐다 이거야. 일부 변제가 됐다. 그러면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제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채무액에서 공제하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변제한 게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변제를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채무액에서 공제를 해주면은 그 다른 타방 배우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채무액을 변제를 했는데 그거를 재산 분할할 때 그 채무액에 공제를 하게 되면은 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중의 경위를 기여도 산정 시에 참작을 해서 이제 수증을 받은 사람의 이제 기여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재산 분할액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채무가 변제된 게 어떤 적극 재산으로 변제를 했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의 변동은 없겠죠. 뭐 적극 재산으로 변제했다면 적극 재산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다른 돈을 빌려서 변제를 했다면 다른 또 채무가 늘었을 테니까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의 변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판례입니다. 이게 이혼 소송에서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그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돈으로 1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라고 됐을 때 그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 가집행을 붙일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가집행을 붙일 수 없고요. 소촉법상의 이자도 지연이자도 붙일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어떤 판결 심판이 확정돼야지만 드디어 이제 이행기가 도래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판결이나 어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금전 채권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발생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거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은 먼저 됐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판결이 난다 이거예요. 그때도 그 경우에도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집행은 그러니까 이 재산분할은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돼야 그게 발생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돼야지만 이제 확정적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장래 이행 채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도 청구할 수가 없다.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판결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그러니까 민사상 법정이율 연 5% 이렇게 지연 손해금을 붙여야지 소촉법상의 연 12%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소장을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렇게 지연 손해금을 그렇게 청구해야지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판례입니다. 자, 재산분할 청구권은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제척기간이 붙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도과되면 안 돼요.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된다. 자, 그래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행사한 이후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 경우에 먼저 재산분할 청구했을 때 전혀 심리된 바가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거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이혼하고 2년이 지났으면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일단 일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때부터 2년이 지났으면 안 되는 거죠. 추가로 발견됐다.
그게 뭐 2년 지나서 발견됐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혼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위자료 청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게 이혼하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발생한 채권이죠. 이미. 그죠? 어떤 뭐 유책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가 그래서 이미 마음의 고통은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손해는 발생한 상태인 것이죠. 이혼하면서 드디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 자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이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요.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그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뭐 위자료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혼 재산분할은 그냥 종료가 되지만은 이 위자료 청구는 이미 소재기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분명히 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기를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이게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에 이제 판시 1번에 이제 있는 이제 판례는요. 이게 이제 사회행위가 되겠는가, 이제, 그거를 고려할 때, 항상 사회행위는, 뭐, 사회행위 당시에 적극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뭐, 소극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 다음에 요 법률행위를 해서 채무 초과에 빠졌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사회행위 시점에서 뭐, 적극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A에게 이제 그 퇴직금, 이제 퇴직금이 이제 그 뭐 1억 2천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 이제 채권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 중에 2분의 1은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재산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된다는 거는 집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로서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채무자의 적극 재산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6천 이 정도만 적극 재산으로 해서 사행위 여부를 판단해야지 이게 전부가 이제 적극 재산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있는 거는요. 어떤 그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사행위가 되느냐, 그거는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사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판결 이유 중에 보면은 이게 그 A와 이제 B가 이제 이혼을 이제 하면서 A에게 있는 한 1억 6천 상당의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이제 했어. 1억 6천 정도, 1억 6천만 원 정도 상당의 부동산을 이제 증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자료, 이게 이제 또 위자료 명목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증여를 했고요. 퇴직금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1억 2천 중에서 반은 이제 압류금지가 되니까 이제 6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요 위자료라고 되어 있지만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위자료를 감안해서 그죠? 유책 당사자의 이제 어떤 그런 잘못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이제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로 1억 6천이 이제 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상당 범위를 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사행위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A는 이렇게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이제 A가 이렇게 이제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A가 이제 퇴직금을 이제 가졌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거기 보면은 25년 남짓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가사에 종사를 했고 또 3명의 자녀를 키우기로 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억 6천만 원을 재산 분할로 받은 거는 그렇게 뭐 상당 범위를 초과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양육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보면은요. 자, 법조문을 보면은요. 837조에 보면은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요.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 1. 양육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키울 것인지. 2. 양육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보통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면접 교섭권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정해지면 한쪽은 이제 양육을 안 하니까 어떻게 그 면접 교섭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정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그러한 협의는 자의 복리에 맞아야 돼요. 자의 복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거에 반하는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어떤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협의가 또 아예 뭐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5번에 보면은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은요, 이렇게 어떤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그 복리를 위해서는 또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변경하고 또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7조의 2를 보면은요, 면접 교섭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은 자, 만약에 A가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C가 이렇게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A가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데 A가 뭐 사망을 했다든가 외국 거주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A의 부모, 요 자녀들의 이제 조부모죠. 조부모가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 교섭입니다. 이제 현실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서도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요 A의 꼭 요 조부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가족들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제일 현실적으로 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이제 필요했고, 그래서 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OX로 답하시오. 한번 보면은요. 1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하며, 맞죠?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2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키우냐? 비용은 그럼 어떻게, 양육비는 어떻게 하냐?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해야 됩니다. 자, 2번요.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과 양육권이 같이 정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은 다른 일방에게 또는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육하는 사람에게 친권까지 있는 게 현실에서는 훨씬 편리하고요. 이게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양육을 뭐 공동으로 하는 거 이거 다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여러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친권과 양육권이 일방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타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고, 이게 뭐 일반적이기도 하면서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은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양육비 직접 지급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서 이제 B가 양육을 해서 이제 B가 A에게 이제 양육비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갑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요. 회사에 대해서 급여 중에 일부, 보통 2분의 1이 될 텐데요. 그거를 나에게 직접 지급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그 급여 중에 꼭 2분의 1은 아니지만 보통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2분의 1은 여기에 주고 2분의 1은 여기에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인데 사실 양육비 확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마치 요 양육비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 A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A가 양육하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임의로 B가 양육하고 있다. 이거는 위법한 양육이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임의적 양육을 인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A 양육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임의로 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요, B의 입장에서는 양육자를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이제 A가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A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으니 양육자를 나에게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그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A가 양육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로 키우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요.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다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서 정하였다 하더라도요. 일단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재판상 화해에 의한 거든 판결에 의한 거든 심판에 의한 거든 묻지 않습니다. 지금 자의 복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양육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X입니다.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 자,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이거를 정할 때는 자의 복리, 복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판시 2번요. 부모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랬어요. 가능은 하다 그랬어요. 공동 친권자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양육자, 친권자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게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54페이지 그 판결 이유를 보면은 이게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가치관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합치어질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 양육자로 정했을 때요. 뭐 일주일에 며칠은 뭐 여기, 일주일에 며칠은 여기, 뭐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 공동 양육자를 정하다 보면은 서로가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서 양육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심각한 분쟁 상황이 초래가 돼서 자녀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갈등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양육자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판시 1번을 보면은요,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판시 1번 제일 밑에 줄입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지 됩니다. 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이게 그 갑과 을이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아버지고 여기가 이제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녀인 그 병이 있습니다. 9세의 이제 여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혼하는 무렵에
갑이 요 병을 데리고 요 병이 이제 조부의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갑은 성심껏 수년간 양육을 해왔고, 그리고 아이도, 여자 아이도, 요 딸도 아빠와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갑을 양육자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가 어린 여자아이다라는 이유로 어머니로 양육자를 이렇게 정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양육자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렇게 별거하는 시점, 파탄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 이게 현실에서는 상당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상당한 고려사항이 돼서 이게 지금 뭐 수년간 잘 키워왔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를 양육자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이제 또 환경이 바뀌게 되고 뭐 전학을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고려를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그 양육비인데요. 양육비. 근데 그 과거 양육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 이제 B에게 이제 C라는 이제 자녀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A가 이제 C를 오랫동안 이제 혼자 힘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B에게 내 혼자 뭐 15년 동안 양육을 했으니 그거 분담해라. 뭐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니까 그걸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이제 분담 구상을 청구한 이제 사안인데요. 자, 이 경우에 A의 이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 양육비는 추상적인 이제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는 것은 어떤 협의, 과거 양육비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협의, 또 가정법원의 심판, 그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야. 그래야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는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거라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우리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부 간에 이제 부양료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부양료. 그거는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청구한 이후에 것만 가능하지 청구하기 전에 과거 부양료에 대한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 대한 거는 가능해요. 자녀의 이렇게 혼자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이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부모로서 당연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가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기 전, 그러니까 뭐 협의라든가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적용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해서 여기가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19년간 여기가 다 키웠다, 혼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때 다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한 청구는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야. 뭐 10년치만 되느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년치만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소멸시효가. 다만 이렇게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목돈이 나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그 양육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이게 나간다고 하면 여기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 3번 판례는 사실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수행했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고요. 그래서 이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소멸시효로 이제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됐던 게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나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던 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서 수행했었던 이제 사건이고, 구조공단에서 이제 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판례는요. 자,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가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제3분할 청구권은 가집행 못 붙였죠. 그죠? 제3분할 청구권은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라고 봤잖아요. 이거 확정이 돼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양육비 사건의 경우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된다. 뭐 위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육비 사건은 뭐 또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는요. 양육비 채권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이 된다면요. 그걸 가지고 상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기할 수 없지만 5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는요.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양도 또 상계의 자동채권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혼을 하면서 이제 AB가 이혼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A가 뭐 위자료,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이걸로 이제 얼마를 이제 인정받았겠죠. 판결에서요. 근데 B는 이제 또 양육비를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 뭐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판결받은 양육비 중에서 이행기가 도래한 거, 그건 이제 완전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B는요. 요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요 위자료 재산 분할 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판례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도 가능하다. 양육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가 되죠. 법률상요. 그거는 양육비는 실제로 지급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육비를 수동 채권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이거를 상계할 수는 없지만 B가 자동 채권으로 이미 발생한 양육비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6번 판례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양육비 이제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양육비 판결 뭐 화해 권고 결정 이걸 받을 당시에는 성년이 되는 게 20세였습니다. 그래서 20세까지 매월 얼마 지급하라. 그러니까 사건 본인, 그러니까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났는데 2013년에 이제 그
성년 나이가 19세로 이렇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양육비 종료 시점은 19세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20세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세에서 19세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